노비에게 눈시울 붉힌 관찰사. 성종 3년 신임 경상도 관찰사가 한 노비를 불러앉히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속히 자수하여 임금님께 아뢰거라. 만 16살인 산해종은 매우 긴장한 얼굴로 신중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리하면 저는 죄인이기에 극형을 받을 것이고 제 목숨이야 그렇다 치고 어머니께 크나큰 불효가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산해종의 반문에도 관찰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에 산해종은 심호흡하더니 답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방 행정에 관한 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 품벼슬 관찰사가 도대체 왜 한낱 천민인 산해종과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 사연은 그로부터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6년 창덕궁 연회장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하려는 모의가 배신자 김질의 고변으로 실패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관련자들을 모두 붙잡아 처형하면서 미래의 복수를 방지하고자 삼족을 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삼문, 이계, 하위지 유송환, 유웅부, 박팽년 등이 참혹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 가족도 남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노비가 됐습니다. 이른바 사육신의 부인들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을 때 공을 세웠던 공신들 노비로 끌려가거나 관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 성주희 씨는 임신 중이었기에 장차 세상에 나올 뱃속아이의 운명 처리만 남았습니다. 단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되느니라. 세조는 만약 남아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고 여아가 태어나면 관비로 삼으라는 엄한 엄명을 미리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주희 씨는 친정 동네인 경상도 달성 묘고를 자청했습니다. 그 무렵 친정 아버지 이철근이 달성 현감으로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 성주희 씨는 고향과 가까운 대구 관비로 배정됐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엄격한 국법을 행하지만 아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처분을 내린 까닭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난 그해 늦가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고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부인은 험한 세상에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곧 자신의 품에서 떠나야 할 운명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기가 갈 곳은 머나먼 저 세상이 아니라 은밀한 다른 품이었으니 출산 며칠 전 일입니다. 때마침 이 시 집안 여종이 임신 중이었는데 만삭이 된 어느 날 비장한 어조로 이 시 부인에게 조심스레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마님께서 딸을 낳으시면 그나마 다행이옵니다만 혹시 아드님을 낳으시면 제 아이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소인이 딸을 낳으면 어차피 종이 될 터이니 상관없는 일이었고 소인이 아들을 낳아 마님 아들과 바꾼다면 이 댁의 후손을 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소인 아들이 희생되더라도 이 댁이 훗날 반드시 일어선다면 소인은 아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여종의 말에 이 시 부인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비슷한 시기에 이 시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아기를 바꿨고 그 직후 관청에서 사람이 와서 이 시 부인이 얻은 자식이 딸인 줄 알고 그대로 물러갔습니다. 부모가 바뀐 두 아이는 모두 종으로 살았습니다. 박팽년의 손자는 박비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산해종으로서 처신했습니다. 신분이 들통나면 즉시 사형에 처해지므로 철저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6년이 흐른 1472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극균이 묘골 초가에 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라? 박순의 아들이 생존해 있다고? 이극균은
박팽년 둘째 아들 박순과 동서지간이 업무로 박순 아들 박비의 이모부였습니다. 기막힌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이국규는 처조카 박비를 불러 앞서와 같이 권유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앞뒤를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 따랐으나 세조가 죽고 손자 성종이 즉위하여 선정을 펼치고 있었기에 이국규는 눈시울 붉히면서 장성한 조카 박비에게 자수를 적극 권했습니다. 노비의 자식인 양 질긴 목숨을 이어가던 박비는 결국 두려운 마음을 안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보고를 접한 성종은 감춰진 존재 박비의 내력을 듣고는 감동하여 처벌하지 않았고 박비와 그를 길러준 노비 어머니를 용서해 줬으며 아울러 박비의 노비 신분을 풀어주면서 정삼품 사복시정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종은 박비에게 사육신 후손 중 유일하게 남은 귀한 산호보석이란 뜻을 담은 일산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박일산의 어머니 이시 부인은 관비로서 수절하며 살았고 사육신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박일산은 묘골의 터를 잡고 묘골 순천 박씨의 입향조가 되었습니다. 박일산은 후손이 없던 외가의 재산을 물려받아 99간 종택을 짓고 살았으며 조부 박팽년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사육신 제사는 박일산의 손자 박계창이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박계창은 고조부 박팽년의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중 피곤하여 잠시 졸았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걸친 노인 5명이 나타나 사당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박계창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자 노인들은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다네. 그 말을 통해 노인들이 배가 끊긴 사람임을 느낀 순간 박계창은 잠에서 깼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노인들이 사육신 중 박팽년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라고 확신한 박계창은 함께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육신을 모신 사당 육신사가 오늘날까지 묘골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숨어 살던 박비가 신분을 회복하고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제사를 지내게 된 일에 대해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고들 말했습니다.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은 숙종 17년 복권됐습니다. 한편 실학자 이동무는 이 일을 자신의 저서 총장관전서에 기록하며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며 높은 관을 쓰고 대장부로 자처하다가도 어려움에 다다라서는 이 여종만도 못한 사람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절실히 느껴지는 바 있어 여기에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덕을 드러내노라.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